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다섯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 있는 내용이 아마 가장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노트에서는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문과 반복문은 C에서 충분히 배웠을 것이고,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해 오면서 여러 과제들 하면서도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수업에 비해 좀 더 빠르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조건문, 반복문. 네. C의 조건문은 C++의 조건문은 if문과 스위치문이 있고요. 반복문에는 while문, doWhile문, for문이 있습니다. 조건문 중에 두 개의 조건문 중에 if가 기본이고요. 즉 if만 가지고 모든 조건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복문, 세 종류의 반복문 중에서는 while문이 기본입니다. while문만 있으면 모든 반복문, 필요한 모든 반복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프로그래밍 문장은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순차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다음에 실행할 문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차적으로 실행만 하게끔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된다라면은 너무 번거로울 겁니다. 했던 거 다시 또 작성을 해야 되고, 모듈화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다음에 실행할 문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제어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초기 프로그램 환경에서는 이 제어의 이동을 너무 무계획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 무계획적인 제어의 이동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투문입니다. 이 보햄과 야코비니는 고투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 실행, 조건문, 반복문만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즉, 우리가 고투문을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도 필요한 모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두 분이 증명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고투 문장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아예 고투문이 없습니다. C는 만들 당시에 고투문이 있었고, 구조화 프로그래밍이 어떤 프로그램 패러다임을 자리 잡은 후에는 고투를 쓰지 말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고투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해왔습니다. C++도 C를 포함하기 때문에 여전히 고투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경시대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간혹 어떤 속도 향상이나 귀찮은 거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로 여전히 고투문을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고투문의 사용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한 함수에서 다른 함수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C++는 두 종류의 조건문을 제공하고 있고 세 종류의 반복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제어를 이동하게 하는 것에 뭐가 있냐면 함수 호출이 있고요. break와 continue 문이 있고 return 문이 있습니다. 이런 break, continue, return은 분기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if문, 조건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f문, C와 문법적인 차이가 없다. 문법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C++ 오면서 바뀐 점이 뭐냐면은 C에는 없던 불이라는 타입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C와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C에서는 불이 없었고요. 그래서 모든 비교식, 조건식들을 정수로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C++에서도 여전히 조건식들은 정수로 평가가 되겠고 0이면 거짓,
나머지는 true로 평가가 됩니다. 조건문은 다 잘 아시니까 조건식을 작성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요 연산자를 바꿔 쓴다든가 요걸 써야 되는데 요걸 쓰는 경우입니다. 아니면은 큰 거를 비교해야 되는데 반대 걸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수는 어떻게 줄일 수 있냐? 간단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 국기 그리기. 프랑스 국기는 이렇게 네모난 것을 3등분해서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프랑스 국기를 그린다라고 하면 전체를 3등분해서 3분의 1은 파란색, 3분의 1은 하얀색, 3분의 1은 빨간색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식으로 해서 여기서는 빨간색, 여기서는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을 로 그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조건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것이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민에서 이건지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폭의 크기가 주어지고 x좌표가 주어지는데 이 x좌표가 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에 있으면 파란색, 어느 정도에 있으면 하얀색, 어느 정도에 있으면 빨간색 이제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다양한 폭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100을 생각해가지고 그럼 100이면 나누기 3, 33 어디까지 그려야 되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간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가장 머릿속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 갖고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돌아간다고 모든 상황이 올바르게 돌아간다는 건 보장은 없지만 그 상황에서는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제를 가져와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뭘 생각하면 됩니까? 3등분 해야 되니까 3의 배수인 어떤 값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30이면 우리가 좌표가 0부터 시작했으니까 0부터 29까지고요. 그럼 0부터 9까지는 파란색, 10부터 19까지는 하얀색, 20부터 29까지는 빨간색으로 그려야 돼요. 그러면 30을 3으로 나누면 10입니다. 10이면 0부터 9까지 그리려고 그러면 x가 1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식을 우리가 세워서 여기다가 세우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작성할 때 들여쓰기를 잘해서 가독성 있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로 작성하더라도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전혀 저것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이 else가 여기와 연관된 건지 여기와 연관된 건지 헷갈릴 수 있고 프로그래머의 실제 의도가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저거의 규칙을 알기 때문에 어디 연결된다는 걸 알 수도 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이 프로그래머가 얘를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컴파일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else를 가장 가까운 if와 연관시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래밍 문장은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들여쓰기를 통해서. 그래서 코드를 작성할 때 적절한 들여쓰기를 해야 하고 때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중괄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작성할 때 중괄호를 항상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 문장일 수 있지만 다음번에 프로그램을 보완할 때
그 한 문장이 여러 문장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중괄호를 다 해놓으면 그 다음에 수정할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이 조건문과 관련해서는, if문과 관련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연산자가 하나 있죠. 그것이 이제 선택 연산자이고, C와 C++에 엄청나게 많은 연산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선택 연산자가 사망 연산자입니다. 이 선택 연산자는 조건식을 받아서 이 물음표 앞에 이것이 참이면 요 표현식으로 전체 평가값이 평가가 되고, 요 조건식 거짓이면 요 표현식의 평가 결과로 그 전체 표현식의 평가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쓰게 되면 x가 0과 같거나 크면 x를 주고 작으면 마이너스 x를 줍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을 취해주게 되겠죠. 물론 이 경우에도 x가 int min이면 이제 절대값을 취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의 if문은 이 컨디션에 따라 x값을 얘나 얘로 할당할 경우에는 이렇게 if문을 쓰기보다는 선택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게 보다 간결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장은 이렇게 그 선택 연산자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지만, 이와 같은 이렇게 대입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 연산자를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안 해봐서 잘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렇게 이제 그 선택 연산자를 쓸 수 있고, 선택 연산자와 그 나머지 연산자들 간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가로를 잘 사용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사망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고 다시 조건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 3장에 있던 그 우선순위 표를 한번 보시면 사망 연산자는 16번째 있습니다. 즉 대입 연산자하고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좀 뒤에 살펴볼 그 cout, 그 출력할 때 사용되는 연산자는 7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교할 때 사용되는 연산들은 9번과 10번에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다시 요 두 개의 문장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지금 연산자가 3개 있습니다. 이퀄 비교 연산자, 사망 연산자. 아까 보셨듯이 사망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비교 연산자를 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이퀄하고 사망은 같으니까 그 결합 순서가 이퀄과 똑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거꾸로예요. 그러면 사망 연산자부터 하고 대입이 맨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가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문장,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여기도 연산자가 하나, 둘, 셋, 3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요 연산자입니다. 요 연산자는 cout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출력할 때 사용되는 연산자이고요. 이 연산자는 원래 비트 이동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는데 그 연산자의 재정의하면서 우선순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요. 그럼 얘가 우선순위, 이것들이 평가가 돼야지만 얘를
이쪽으로 출력해서 보낼 수 있는데 얘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이 문장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로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로를 하지 않고 요것만 가로를 하더라도 그러면 얘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얘를 하고 나서 이 두 개의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얘가 높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노트에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한 번 더 해줘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보통 그 사망 연산자 쓸 때 저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 앞에 가로를 많이 해줍니다. 눈에 잘 들어오게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중선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f문은 그냥 if문 하나 있을 수 있고 if else 형태로 쓸 수 있고 if else if else if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else if else if 형태로 쓰는 그런 if문을 우리가 다중선택 if문이라고 합니다. 다중선택 if문. 그래서 이런 다중선택 if문은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고 이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일련의 if문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결과를 주긴 하는데요. 이쪽 것이 다중선택 if문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거는 항상 3번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 번만 비교가 끝날 수도 있고 2번만 비교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매번 3번씩 비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결과를 줄 수 있다고 하면은 다중선택문이 일련의 if문보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일련의 if문을 하는데 여기에 return 돼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return문에서 아예 함수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일련의 if문을 쓰나 다중선택 if문을 쓰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련의 if문을 쓸 때 그 작성하는 순서도 한 가지 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 순서로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A, B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거꾸로 F부터 비교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일련의 if문이 for문 안에 들어가서 100명의 학생에 대해서 이 very good, good, poor를 출력한다고 했을 때 그 100명의 학생 중에 A를 받은 학생들이 많으면 이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테고 F가 많으면 이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특성을 알면 그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통 내가 사용할 데이터를 예측하거나 단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예측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가독성 측면에서 어떤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좀 더 직관적인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대로 작성할 것입니다. 스위치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위치문은 특정한 형태의 다중 if else문의 경우 그 다중 if else문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스위치문으로 작성하면은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의 형태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하고 여기에 보통 어떤 값, 표현식이 오게 되겠고요. 이 표현식의 결과값이 이 케이스절에 있는 상수들과 비교해서 일치가 될 경우에는 이 케이스절에 해당되는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문은 일련의 케이스절과 디폴트절로 되어 있고 이 표현식의 결과값에 해당되는 케이스절이 하나도 없을 때에는 이 디폴트절이 실행이 됩니다. 디폴트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디폴트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위치문에서 하나의 케이스절도 실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디폴트절을 사용하여 프로그램하는 것이 강건성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케이스절에 오는 것들은 상수들은 정수상수, 문자상수들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문에 이제 열거형과 함께 스위치문에 열거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새로 배운 스코프트 열거형, 가시 영역 제한 열거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에 그 상수들을 나열할 때 여기에 그 열거형의 이름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다 direction 땡땡 north, direction 땡땡 south 형태대로 작성을 해야 되겠고 이 경우에는 맨 마지막 거는 디폴트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디폴트 쓰나 이스트 쓰나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current direction은 열거형이고 열거형은 타입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값 외에는 다른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절에는 여기는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절이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C나 C++에서는 중괄호로 묶어줍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중괄호로 안 묶는 부분이 케이스절입니다. 케이스절과 디폴트절. 스위치문에 있는 케이스절과 디폴트절은 블록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중괄호를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 브레이크문이 포함된 문장을 종료시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문 안에 브레이크 만나면 스위치문이 종료되고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문을 만나게 되면 그 반복문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이 브레이크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생략하지 않았는데 만약 생략되어 있을 경우에는 오동작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케이스절에서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바로 아랫절 문장들이 계속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일부러 우리가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우리가 영어로는 fall through 행위라고 합니다. fall through. 그래서 케이스를 실행된 후 브레이크 만나지 않으면 다음 케이스를 실행되는데 이 특징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은 가장 간결하게 스위치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 4, 6, 9, 11은 30, 케이스 2는 28, 나머지는 31 이런 식으로 그 스위치문을 작성하게 되겠고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리턴문을 쓰는 건 마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리턴문을 쓰면 함수가 종료되는 거고 브레이크 쓰면 스위치 이후에 그 함수에서 뭔가 또 할 일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문을 쓸 때는 이제 이런 for through를 활용해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문들은 이제 스위치문을 적극 활용해서 작성하면은 좀 더 간결하게 작성을 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조건문 작성 팁을 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조건문을 작성할 때는 그 조건에 반대되는 경우에 해야 될 일과 조건이 만족했을 때 해야 되는 일을 명확하게 먼저 생각하고 프로그램 문장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else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실제 이 else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반드시 잘 분석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C1 and then C2. C1이 참이고 C2가 참이면 뭘 해야 할지 명확해서 여기 작성하는데 나머지는 하나도 작성 안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인데 그 경우가 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식을 만들 때 C1 and C2라고 하면 이 나머지 세 가지 경우 not C1 and C2, C1 and not C2, not C1 and not C2 요 경우들이 2번 경우, 3번 경우, 4번 경우가 뭔지를 잘 분석을 하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f문 작성할 때는 각각에 대해서 각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작성을 해야 되겠고 똑같다고 생각해서 합치더라도 그것이 명확했을 때만 합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의 정확성 확인. 아까 그 프랑스 국기 갖고 예를 들었죠. 그래서 얘를 써야 되는지 얘를 써야 되는지 이럴 경우 어떻게 해보면 된다? 간단한 예제 갖고 어떤 거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복잡한 조건식을 작성할 때는 논리합 논리거분 분배 법칙이 성립하고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런 식은 이렇게 간수할 수 있고요. 이런 식은 이렇게 간수할 수 있습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갈 수 있고 드모르간 법칙에 의하면 not A and B는 not A or not B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조건식들을 간소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조건식을 세워야 되면 복잡하게 그 조건식을 직관적으로 만들게 되면 되게 길거나 너무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이런 분배 법칙이나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간결하게 식을 좀 더 간결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건식을 작성할 때 반올림 오차 때문에 그 원시 타입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가급적 부동소수의 비교는 조건식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문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디폴트절을 늘 사용하게끔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스위치문을 작성할 때 케이스절에 내가 일부러 브레이크나 리턴을 빼먹은 건지 아니면 누락한 건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C17, C++17이 되면 C17이 아니라 C++17에서는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이 if문과 스위치문에 뭐가 추가됐냐면은 if 조건식과 스위치 조건식의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게 마치 그 for문에 맨 앞에 int i는 equal 0 했었잖아요. 그 int i equal 0과 같은 것을 if문과 스위치문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C++17부터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변수는 스코어와 요 P 변수는 요 안에서 스위치문, if문 안으로 가시 영역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한 이유는 for문처럼 int i equal 0 하면 그 i는 가시 영역이 그 for문 내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if문하고 조건문들도 이런 변수들의 가시 영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기능을 C++17에 도입한 것 같습니다.